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고부 갈등으로 시작해 온 가족을 오열하게 만든 한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가장 가여운 사람으로 변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야, 이 도둑년아. 내 아들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올해 80을 넘기신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고 나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10년 넘게 제 손으로 똥오줌 받아내며 수발을 들었건만 어머니 기억 속에 저는 그저 아들 등쳐먹는 못된 가사도우미일 뿐입니다.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니 내가 참아라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가 밤 12시만 되면 신들린 사람처럼 변합니다. 낮에는 숟가락 하나 들 기운도 없다던 분이 자정이 되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하얀 쌀밥을 짓고 정성스럽게 나물을 무치고 생선 한 토막을 굽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맞이하려는 듯 정갈하게 오첩반상을 차려내시죠. 처음엔 몰래 야식이라도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밥상을 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 밥상을 내려놓고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하염없이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빨리 와라. 밥 다 식는다. 내 새끼 배고파서 어쩌나. 어머니가 기다리는 내 새끼는 대체 누구일까요? 제 남편은 분명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면 대문 밖 밥상은 깨끗이 비워져 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립니다. 저 집 며느리가 오죽 구박을 했으면 노인이 밤마다 밖에서 밥을 구걸하냐고요. 억울함과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던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결국 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감춰져 왔던 우리 집안의 추악하고도 처절한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왜 밤마다 그 차가운 길바닥에 밥상을 차려야만 했는지,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실이 오늘 공개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미운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밤중 외출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 제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대문 앞에 놓인 빈 그릇을 수거하며 저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며느리 보게. 시어머니가 밤마다 밥상을 들고 길가에 앉아 있는데 잠이 오나 봐. 말도 마. 낮에는 그렇게 구박을 한다며? 노인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저러겠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선을 사다 구워드리고 유기농 채소로만 상을 차려드려도 어머니는 늘 독을 탔다며 밥상을 엎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밤마다 몰래 차려내는 그 밥상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껴두었던 비싼 굴비를 구워 내놓으셨고 또 어느 날은 제사 때나 쓰는 귀한 소고기를 볶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체 누구 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쏘아붙이셨습니다. 가사도우미 주제에 어디서 안주인 노릇이야? 내 새끼 먹일 밥인데. 내가 왜 상관이야?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치매라는 병이 무섭다지만 10년을 친어머니처럼 모신 저를 도움이라 부르며 쫓아내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여보,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잖아. 그냥 좀 맞춰드려. 밥 한 그릇 더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체 어머니가 누구에게 밥을 바치고 있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밤 11시 50분 어머니가 어김없이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엔 허리도 못 펴시던 분이 그 시간만 되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셨죠. 도마질 소리가 정적을 깨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어머니는 익숙한 듯 밥상을 차려놓고는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도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왔으니까 어서 와서 먹으렴.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행색이 말이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결한 남자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추운데 고생 많았지? 얼른 먹어라. 노숙자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을 보는 듯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대체 저 노숙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설마 저 사람이 어머니의 숨겨진 아들인 걸까?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낮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손도 못 대게 하시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어린아이의 베넷저고리와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1980년대 날짜가 찍힌 빛바랜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실종된 옷의 나마를 찾습니다. 시장통에서 어머니 손을 놓친 뒤 행방불명된 그 아이의 이름은 지금 제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옆에서 젊은 날의 어머니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누구이며 어머니가 밤마다 기다리는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머니의 지독한 치매와 그 기괴한 밥상의 진실이 40년 전 잃어버린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등 뒤로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듯 간절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영수가, 그놈이 오고 있어.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밥 먹으러 오고 있단 말이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 빛바랜 신문 기사. 실종된 옷에 남아 김진수를 찾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지금 제 남편의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기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대? 어느새 다가오신 시어머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 손에서 신문을 낚아채셨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낡은 종이 쪼가리를 가슴에 품고 바들바들 떠시며 마치 보물이라도 빼앗길까봐 저를 잔인하게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짐승의 처절한 살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남편을 앉혀놓고 다그쳤습니다. 당신 이름은 박성훈인데 왜 어머니 장롱에는 김진수라는 아이의 기록이 있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담배만 태우더니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알았어.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남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진짜 아들 진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냈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투정 부리는 아이를 빈속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찰나의 순간에 손을 놓친 겁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헤매셨고 그러다 고아원 귀퉁이에서 진수와 닮은 지금의 남편을 발견하고는 마치 홀린 듯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진수로 부르셨어. 내가 성훈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건 군대 갈 때쯤이었지. 어머니는 내가 진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도 끝날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 밤마다 대문 앞에 차려지던 그 정성스러운 밥상의 의미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치매 때문에 생긴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배고픈 채로 손을 놓쳐버린 아들에 대한 피 맺힌 속죄이자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럼 밤마다 그 밥상을 먹고 가는 그 노숙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설마 진짜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 걸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다음 날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는 골목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인근 파출소에서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골목 근처에는 오래전부터 길을 잃은 노인들이나 노숙자들에게 밥을 차려주던 이름 없는 할머니의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 집 할머니요? 치매 걸리기 전부터 그러셨어요. 자기 자식은 못 찾았어도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길에서 굶는 꼴은 못 보겠다고 매일 밤 그렇게 밥상을 내놓으셨죠.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고 창피하다며 소리 질렀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이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로부터 온 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소처럼 밤이 아니라 대낮에 맨발로 뛰어나가셨다는 소식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시장통으로 달려갔습니다. 40년 전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놓쳤다는 그 시장 골목.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밥 해놨어. 제발 가지마, 배고프잖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미친 노파를 피해갔지만 저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 시계는 여전히 40년 전 그날 아들의 손을 놓친 그 1초에 멈춰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원망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도움이라고 부르며 밀어냈던 건 어쩌면 당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장 아픈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간신히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얘야, 오늘 그 애가 올 것 같아.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아들이 밥 먹으러 올 것 같단다. 어머니의 그 예언 같은 한마디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대문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옆모습은 마치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고요하고도 슬펐습니다. 과연 오늘 밤 그 대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진수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막힌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은 유독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면서도 굳이 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린 밥상 위로 빗방울이 튀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겉옷을 벗어 밥상을 덮으셨습니다. 당신 몸이 젖는 건 상관없다는 듯 오로지 그 밥 한 그릇이 식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들어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온다고 그러세요? 제가 소리치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무서운 힘으로 저를 뿌리치셨습니다. 온다니까. 오늘 우리 아들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니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낯익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밥상을 먹고 가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비에 젖어 비틀거리던 그는 어머니 앞에 이르러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그의 얼굴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데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썹 위 신문 기사 속 실종된 아이 진수의 사진에 있던 것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수냐? 내가 정말 내 아들 진수냐? 어머니의 물음에 남자는 대답 대신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이제는 빗물에 젖어 불어버린 밥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남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진짜 진수였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들이 살아서 제 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저는 밀려오는 의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으면서 어머니가 매일 밤 밥상을 차리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는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왜 번듯한 모습이 아닌 노숙자의 행색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일까요? 남자가 가슴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 말기 판정서였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길을 잃은 뒤 전국을 떠돌다 거친 삶을 살았고 전과자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차마 어머니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밥 한 끼가 미치도록 먹고 싶어 이 골목을 서성였다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나타나면 어머니가 더 아프실까봐 멀리서 밥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치매라는 소리를 듣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진흙탕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밥 먹었으니 됐다.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다던 어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40년을 견뎌온 사람처럼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봉을 뒤에서 지켜보던 제 남편 성훈 씨도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죄책감, 그리고 진짜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한 슬픔이 뒤섞여 골목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손수 지은 마지막 밥상을 먹이고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영원히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하늘의 부름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평생의 한을 푼 듯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어머니를 따라가듯 그 아들 진수 씨도 며칠 뒤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을 떨어져 살았던 모자는 그렇게 단 하룻밤의 재회를 끝으로 저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기 직전까지 쓰신 듯한 그 글귀에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훈아,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 두었구나. 그리고 영수가 못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구박한 건 너를 보면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의 내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저 불쌍한 노인네였다고 기억해다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막장이라고 부르던 그 지독한 갈등 뒤에는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외면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과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버린 시간을 살았던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기행을 막장이라 부르며 원망했던 며느리의 사연. 이 비극적인 재회와 이별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밤마다 밖에서 밥상을 차리면 노망이 난 것이라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그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40년치의 사과였고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형벌이었던 셈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가장 가여운 사람이었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왜 꼭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지도 못한 채 그 차가운 길바닥에 매일 밤 자신의 심장을 차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구박했던 것도 사실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살아남아 밥을 먹고 있는 당신 자신이 너무나 증오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낡은 일기장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평생을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지내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 상처를 무조건 덮어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삶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독설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무엇인지, 그 고집불통 같은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한마디의 이해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옥에서 건져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내 몸이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식들도 우리의 삶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인생의 선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매일 밤 차리던 밥상. 그게 엄마를 향한 미안함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엄마도 그만 엄마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어린 자식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상을 차렸듯 이제 저는 제 삶을 정성껏 차려보려 합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으로, 원망보다는 이해로 채워진 그런 인생의 밥상 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친 자녀 세대 여러분.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애썼다. 참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가 40년 묵은 한을 풀어주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미움 대신 이해가, 원망 대신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